만약 여러분이 억대 가치를 지닌 사람을 단 한 번의 시선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 청담동의 화려한 경매장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코트를 걸친 한 노인이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라움갤러리.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급 미술 경매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대리석 복도,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황금빛,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최소 수억 원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경매 시작 1시간 전, 라움갤러리의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색 맞춤 양복을 입은 남성들, 명품,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여성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고급 향수 냄새와 돈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대놓고 가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76세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노인이 걸친 코트는 한눈에 봐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색은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희미할 정도로 발에 있었고 소매 끝부분은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코트 아래로 보이는 스웨터 역시 낡아서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한 갈색 서류 가방이었는데 모서리가 닳아서 안쪽 천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구두는 한때 검은색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낡은 신발이었고 뒤축은 한쪽이 조금 더 닳아 있어서 걸음걸이가 약간 기울어 보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희성이었습니다. 저분 뭐야?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신 거야? 다른 남성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강희성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희성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벽에 걸린 그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끔씩 어떤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도착한 강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매 응찰 번호표를 받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은 강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초대장이 있으셔야 입장 가능한 프리미엄 경매입니다. 혹시 초대장을 받으셨나요? 강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네, 공개는 맞습니다만 응찰을 하시려면 최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매는 최소 낙찰가가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 강희성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강희성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관람만 하겠습니다. 여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관람권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번호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강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람권을 받아들고는 경매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 중년 남성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비가 허술해졌나 봐. 저런 사람도 들어오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매장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약 200석 규모의 좌석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 무대에는 조명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늘 경매에 나올 작품들의 이미지가 대형 스크린으로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네, 피카소, 이중섭, 김한기. 이름만 들어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거장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강희성은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가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1948년 경상남도 통영. 강희성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을 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바다는 언제나 넓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린 강희성은 학교가 끝나면 항구로 달려가 파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시시각각 색을 바꾸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아침에는 은빛, 낮에는 푸른빛, 저녁에는 붉은빛. 같은 바다인데 시간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을 처음 그린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준 크레파스로 바다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성아, 너 재능이 있구나. 그 한마디가 강희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버려진 종이, 박스 조각, 심지어 벽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꿈보다 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희성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가 그린 캔버스는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30살의 강희성은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붉은 파도였습니다. 고향 통영 바다를 붉은색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작품을 두고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영혼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는 미술계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작품은 팔리지 않았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강희성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며 그는 조용히 묵묵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림은 그 자체로 그에게 의미였으니까요. 그러던 2015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 큐레이터가 우연히 강희성의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강희성에게 연락을 취했고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2016년 봄 강희성의 작품은 파리 말에 지구의 한 갤러리에 걸렸습니다. 유럽의 평론가들은 열광했습니다.
동양의 고통과 서양의 감성이 만난 걸작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강희성의 작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작업실에서 살았습니다. 명품 옷을 사지도 않았고 고급 차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경매가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타이트한 정장을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경매용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은. 라움 갤러리의 수석 경매사였습니다. 명문대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년간 수련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은 때때로 오만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서지은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뒤편 구석에 앉아 있는 강희성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경매 진행을 멈추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직원 한 명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곧이어 그 직원이 강희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응찰 번호표가 없으시면 저쪽 관람석으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강희성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관람권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응찰 고객 전용 좌석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강희성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희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관람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적인 명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억 단위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들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람석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응찰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강희성은 관람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모네의 소형 풍경화였습니다. 시작가 5억 원. 사람들은 앞다투어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7억, 9억, 11억.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결국 1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도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지은은 능숙하게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라움 갤러리의 박도영 부대표였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지은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서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작품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격렬하게 뒤엉킨 추상화였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표현한 듯 했지만 동시에 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지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붉은 파도 1978입니다. 작가는 강희성. 한국 현대 미술의 숨은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작가입니다. 시작가는 8억 원입니다. 그 순간 관람석 맨 뒤에 앉아있던 강희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46년 전 30살의 그가 밤새워 그린 그 그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0만 원에도 팔리지 않았던 그 작품이 지금 이 화려한 무대 위에 8억 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강희성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과거가 경매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강희성은 왜 이곳에 온 것일까요? 경매장의 조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서지은은 무대 중앙에 서서 우아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작품은 붉은 파도 1978입니다. 작가 강희성의 초기 대표작이죠. 최근 파리와 런던에서 연이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시작가 8억 원, 응찰하시겠습니까? 관람석 맨 뒤 강희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46년 전 그가 작은 작업실에서 밤새 붓을 놀렸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당시 그는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남이 버린 물감을 주워 썼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8억? 앞줄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찬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8억 5천?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희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낡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요. 강희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매장 뒤편에서 나온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은도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지은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찰하고 싶습니다. 강희성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곧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키득키득, 피식피식. 누군가는 대놓고 킥킥거렸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진짜 웃기네. 8억을 어떻게 내시려고. 서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든 채로 강희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매는 응찰 번호표가 있으신 분만 참여 가능합니다. 관람석에서는 응찰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지은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손님, 번호표를 받으시려면 보증금 5천만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능하신가요? 강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팔리면 그 돈으로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사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돈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전부였으니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경매장은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중년 남성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야? 창피하게. 서지은은 마이크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곳은 프리미엄 경매장입니다. 최소 낙찰가가 억 단위입니다. 응찰 능력이 안 되시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용히 관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희성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희성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 위에 놓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서지은은 다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8억 5천만 원. 더 응찰하실 분 계신가요? 9억, 9억 5천, 10억?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작품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자랑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강희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만 보고 있었습니다. 46년 전 그가 담아냈던 아픔과 희망, 절망과 열정. 그 어떤 것도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억 5천에 낙찰되었습니다. 서지은의 망치가 단상을 쳤습니다. 짝! 경매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죠. 옆에 앉은 사람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투자 하셨네요. 이 작가 작품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2년 뒤면 1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작품을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강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강희성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왜 제 가방을 검사하십니까? 규정입니다. 특히 응찰하지 않으신 관람객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희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검사받지 않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명품 백을 든 여성도 서류 가방을 든 남성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직 강희성만 멈춰 세워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검사하지 않던데요. 손님 협조 안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뭔 일이야? 아, 아까 그 할아버지 아니야? 응찰하겠다고 했던. 헐, 설마 뭐 훔친 거 아니야? 강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
볼펜 2자루,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경비원은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수첩을 펼쳐보고 스케치북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강희성은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비웃는 표정, 그 모든 것이 강희성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희성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불빛, 고급 레스토랑의 간판, 거리를 지나가는 외제차들, 모든 것이 반짝거렸습니다. 강희성은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응찰 능력이 안 되시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서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야? 관객들의 비웃음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강희성은 어느새 한강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978년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0살의 강희성이 작은 작업실에서 붉은 파도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는 왜 그곳에 간 걸까? 강희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경매에 나온다는 것을.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작가 본인이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강희성은 거절했습니다. 그런 화려한 자리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46년 전 그 그림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갔습니다. 초라한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보지 않았습니다. 작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격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희성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도, 무시도, 외면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아팠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자신의 인생이 단지 돈의 액수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팠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강희성은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림을 그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강희성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이후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강변을 걷는 노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강희성은 서울 관악구의 작은 빌라 3층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이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액자도 없이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강희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7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라움 갤러리였습니다. 강희성은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강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박도영입니다. 라움 갤러리 부대표요.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가도 될까요? 강희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괜찮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30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강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뒤에 남산 케이블카 입구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남산 케이블카 입구. 주말이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강희성은 입구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한 남성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박도영 부대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강희성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영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강희성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강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서지은 경매사는 이미 정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희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직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가 선생님께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작가님을 모욕한 것은 우리 갤러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같습니다. 강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박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사람들이 작품이 아니라 가격표를 본다는 것이, 작가가 아니라 브랜드를 본다는 것이, 선생님, 부대표님,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작품이 지금 비싼 이유는 작품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유럽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만약 내가 여전히 무명이었다면 내 그림은 여전히 창고에 쌓여 있었겠지요. 박도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강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직 처분은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강희성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도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카페. 서지은은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것은 그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큐레이터였습니다. 지은아, 너무 자책하지 마. 누가 알았겠어. 그분이 작가 본인이실 줄. 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최악이었어. 그분 얼굴이 계속 떠올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응찰 능력이 안 되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너는 몰랐잖아. 그게 변명이 돼? 나는 경매사야. 작품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뭘 봤어? 옷차림만 봤어. 돈만 봤어. 서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나는 진짜 미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대학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 큐레이터와 경매사는 작가와 작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지은아. 근데 나는 뭘 했어? 작가를 모욕했어. 그것도 그분의 작품이 경매되는 자리에서. 서지은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그분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지은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서지은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라움 갤러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출입은 가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박도영 부대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대표님. 박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경매사. 부대표님, 강희성 선생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박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네. 그래도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자네를 용서하셨네. 정직 처분도 취소하라고 하셨어. 서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자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문제라고. 서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박도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 경매사, 자네가 정말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작품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네. 가격표가 아니라 작품 자체를.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일 라움 갤러리는 다시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총 50점 출품될 예정이었습니다. 박도영은 출품 작가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유명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 몇몇 작품은 가격에 비해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대표님, 강희성 작가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박도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기증? 네, 고향 통영의 시립미술관에 본인의 초기작 10점을 기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증식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희성 작가의 작품 한 점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점이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기증한다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더 말씀하셨나? 기자들을 많이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술계 사람들도요. 박도영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강희성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12월 10일 통영 시립미술관 기증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미술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통영 시민들. 서지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강희성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강희성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6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그림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그림이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한 점에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가치는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강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작품 10점을 이곳 통영시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희성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작품들을 볼 때 가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가의 이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작품 자체를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감정을, 영혼을 보십시오. 맨 뒤에 서 있던 서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증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지은은 용기를 내어 강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술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희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은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서지은입니다. 라움 갤러리 경매사였던. 알고 있습니다. 서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희성은 천천히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지은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작품을 볼 수 있습니까? 강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마음으로 보세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을 들이세요. 작품은 서두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지은은 라움 갤러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갤러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강희성은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통영 시립미술관 기증식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의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거장 강희성 100억 원대 작품 10점 고향에 기증. 가격이 아닌 가치를 말하다. 강희성 화백의 결단.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강희성의 기증식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짜 가치는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입니다. 돈만 아는 요즘 세상에 진짜 예술가를 봤습니다. 통영 시립미술관 꼭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가가 직접 나서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증은 좋지만 경매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 라움 갤러리도 조용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언론은 강희성이 라움 갤러리 경매에서 겪은 일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희성 작가가 경매장에서 모욕당했다더라. 작가 본인인 줄 모르고 쫓아내려 했다던데? 박도영 부대표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 라움 갤러리 회의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희성 작가님의 기증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갤러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 작가님이 우리 경매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도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겠습니다. 부대표님, 그러면 우리 갤러리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서지은은 서울 성북동의 작은 갤러리에 있었습니다. 희망 갤러리라는 이름의 이곳은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갤러리 관장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서 선생님,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지은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여기는 라움 갤러리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작가들도 유명하지 않고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서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원하던 곳입니다. 관장은 서지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시 준비를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신인 작가 전시회가 있거든요. 서지은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캔버스도 비싸 보이지 않았고 액자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림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작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서지은은 오래 멈춰 섰습니다. 작은 아파트 베란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낡은 빨래 건조대, 화분 몇 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 하늘.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작품 좋지요?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작가가 20대 청년이에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이 첫 전시입니다. 서지은은 가격표를 받습니다. 30만 원. 라움 갤러리에서 다뤘던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 사도 될까요? 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 첫 월급으로 사고 싶습니다. 관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작가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12월 15일 라움 갤러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박도영 부대표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저는 라움 갤러리 부대표 박도영입니다. 먼저 강희성 작가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도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1월 강희성 작가님께서 저희 경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는 작가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대우를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품이 아니라 가격표를 받습니다. 예술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갤러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미술계 전체가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댓글창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존경합니다. 이런 갤러리라면 믿을 수 있겠네요. 용기 있는 사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면 뭐합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지. 박도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갤러리 직원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작품을 보는 눈. 12월 20일 교육 프로그램 첫날. 라움 갤러리 세미나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사람은 뜻밖에도 강희성이었습니다. 박도영이 여러 번 부탁했고 강희성은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의료는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교육 내용을 다른 갤러리와도 공유한다. 강희성이 세미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옷차림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강희성이 손짓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가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미술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수억, 수십억 원의 작품을 다룹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작품들을 진짜로 봤습니까? 아니면 가격표만 봤습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품을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그냥 서서 작품을 보세요. 첫 1분은 색을 보세요. 다음 1분은 형태를 보세요. 그 다음 1분은 질감을 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작품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강희성은 자신의 작품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붉은 파도였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은 먼저 붉은색을 봅니다. 그리고 파도를 봅니다. 하지만 10분을 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붉은색 아래 숨겨진 푸른색이 보입니다. 파도 속에 담긴 인간의 몸부림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루 두 끼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팔 때 이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강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은 작품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작품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육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희성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명 시절의 고통, 유럽에서의 성공,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저는 성공했을 때도 이곳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통영 바다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은 하나씩 강희성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희성은 그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작품을 대하세요. 그러면 작품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지은은 희망 갤러리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다음 주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후 9시 갤러리 문을 닫으려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지은은 놀라 인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해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곳을 아셨습니까? 박 부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다고. 강희성은 갤러리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작품들이네요. 아직 무명 작가들이지만 모두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강희성은 서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들지 않습니까? 월급도 많이 줄었을 텐데. 서지은은 웃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라움 갤러리에 있을 때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실수할까봐, 평가받을까봐. 하지만 지금은 그냥 작품이 좋아서 일합니다. 강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첫 드로잉입니다. 12살 때 그린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서지은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바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순수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귀한 것을 귀하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푼도 안 됩니다. 강희성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계기였을 뿐입니다. 강희성은 갤러리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좋은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성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지은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액자를 꼭 안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작품을 보는 사람이 되겠어.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브랜드가 아니라 영혼을.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성의 용기가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두 달 뒤, 통영시립미술관은 개관 이래 최고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성의 작품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미술관 1층 전시실, 붉은 파도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10분, 20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빨간 그림 아냐? 대학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계속 보니까 이상해.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야.
아픔이 있는데 동시에 힘이 있어. 친구도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네. 이것이 강희성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멈추는 것. 가격표가 아니라 작품 자체를 보는 것. 미술관 큐레이터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강희성의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이 머무는 평균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의 평균이 2분인 것과 비교하면 4배였습니다. 관람객 방명록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미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통영에 이런 보물이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날 서울 성북동 희망갤러리 신인 작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가는 27세 청년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그림을 그리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전시 제목은 작은 방의 큰 꿈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30명 정도였습니다. 작은 갤러리가 꽉 찼습니다. 서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작가는 27세입니다.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작가를 소개했습니다. 김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것을 그렸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편의점 가는 길,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 특별한 건 없지만 제게는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솔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서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베란다 그림요. 제가 사고 싶은데요. 서지은은 놀랐습니다. 개막 30분 만에 첫 판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알아요. 제 아들도 고시원에서 살거든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들 생각이 나서요. 아들 방에 걸어주고 싶어요. 그날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총 7점이 팔렸습니다.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한 달은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서지은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서지은은 혼자 갤러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강희성의 첫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소년이 그린 서툰 바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진짜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2월 20일 라움 갤러리. 박도영 부대표는 새로운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경매 카탈로그에는 작품의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팝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박도영은 직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각 작품마다 작가의 배경, 작품의 의미, 창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객들이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예술을 이해하고 사도록 돕겠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박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매 참석자 수는 줄었지만 진지한 컬렉터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작품의 이야기를 듣고 작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매했습니다. 한 컬렉터가 박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싼 작품을 샀습니다. 자랑하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사는 작품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라움 갤러리가 그것을 도와줍니다. 박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희성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3월 1일 강희성은 관악구 작업실에서 새 작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파도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붉은 파도의 후속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희성이 문을 열자 박도영과 서지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그들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희성은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박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갤러리가 변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서지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가격표만 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강희성은 두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저는 그저 계기였을 뿐입니다.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새 작품을 그리고 계신가요? 강희성은 이젤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캔버스를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출렁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붉은 파도와 같은 구도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른 파도입니다. 46년 전 제가 아픔을 그렸다면 이제는 희망을 그리고 싶습니다. 서지은이 작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은 평화롭습니다. 붉은 파도의 아픔이 이제 치유된 느낌입니다. 강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치유입니다. 제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싶습니다. 박도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도 통영미술관에 기증하실 건가요? 강희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팔겠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 작품을 최소 10년 동안 공공장소에 전시해야 합니다. 개인 소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박도영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라움 갤러리 로비에 영구 전시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구매하겠습니다. 강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은 1억 원입니다. 선생님 작품이 1억 원이면 너무 저렴한데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어디에 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라움 갤러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4월 5일 푸른 파도는 라움 갤러리 1층 로비에 걸렸습니다. 작품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명패 아래에는 강희성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보고 있는지. 5월 서지은의 희망 갤러리는 두 번째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주부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부엌의 풍경이었습니다.
개막식에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전시네요. 오셔서 영광입니다. 강희성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도마, 냉장고, 가스레인지,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좋은 작품들입니다. 강희성이 말했습니다. 작가는 긴장한 얼굴로 강희성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렸어요. 강희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술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 그것보다 순수한 동기는 없습니다. 작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전시회에는 한 기자도 왔습니다. 그는 강희성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미술계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이라고 하던데요. 강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영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깨달은 것뿐입니다. 예술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희성은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월 15일 저녁, 강희성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그가 상처받고 이곳을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됐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치란 보는 눈이 아니라 살아내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강희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76년의 인생. 그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가난, 무시, 외면, 그리고 뒤늦은 인정.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푸른 파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강희성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서지은도, 박도영도, 김민수 작가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작은 파도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질 때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